가보신 분도 있는데 러시아 여행 개황이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러시아 관광지를 쭉 약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 하고는 두 번째 시간 2번 이꼬리 원정기는 러시아 최고 고전 문학입니다. 그 유럽 문학에 비교하면 니베룽겐 리드라든가 뭐 상송드 로랑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 역사와 문학을 함께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고 그다음 3번째는 표트르 대제와 서구구청 그 시대의 역사를 하게 되고 4번은 푸시킨 시대의 역사와 푸시킨 생애 5번은 고골리 6번 뚜르게네프 이게 그 시대와 역사가 아마 이거 다 들으면 여러분 역사와 문학 예술 그대로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스토옙스키 그 다음 차이콥스키 톨스토이 레핀 화가입니다.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레핀 오리키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한인문학 이런 순서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러시아 개황 러시아 전체가 어떤 거냐 하게 됩니다. 참고 목록은 여러분 자료에 내가 미리 다 드렸는데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내가 그때 여행 갈 때 참고했던 책이 6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했는데 1번은 제일 초보적인 거 누구든지 비문학이라도 뭐 누구든지 그냥 일반 여행객들이 보면 되는 책이고 2번은 문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3번은 러시아 역사 약간의 전문서적인 김학준 다 아시죠? 그때 정치학과 교수하다가 동아일보 사장도 하고 그 유명한 그 김학준 그 사람이 지은 러시아사인데 비교적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특히 현대사, 러시아 혁명사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러시아사가 있고 그다음 4번은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2권짜리거든요. 러시아 학자가 쓴 자기 나라 역사 아마 뭐 우리나라 나온 중에서는 제일 전문적인 러시아 서적이에요. 여러분들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걸 보시고 5번은 완전히 러시아의 역사를 이야기품으로 풀어 쓴 거 6번은 한글사에서 낸 대단히 전문적인 사전입니다. 7번은 여러 저자들이 합쳐서 낸 러시아 문화 세미나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이 있으니까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세계 육지의 6분의 1 과거의 소련방은 중국의 2배, 미국의 3배, 세계 전 육지의 6분의 1 남한만의 땅덩어리 173배 지금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제스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전체의 그 면적이 토탈 에어리어가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가. 저렇게 넓은 데다가 23개의 월드 헬리테지 사이트가 러시아에 있는데 40개는 유네스코의 바이오스피어라는 것은 그 생물 서식지입니다. 그 생물 서식지만이 유네스코에 오른 것이 40가지나 되고 그다음 국립공원이 40개 그 이외에는 101개의 여러 가지 자연 그 보존 지역이 되어 있는 엄청나지요. 평생을 다니도 못하는 이거 이제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그 무슨 색입니까? 그 녹갈색 비슷한 이 큰 거 이게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말하자면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하던 그 연방이 다 떨어져 나가고 러시아만 있는 지도가 지금 색깔 하나 된 이거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할 때는 이 여러분 지도에서 이 흑갈색 되어 있는 그 줄 따라 오른쪽으로부터 보십시오. 우리나라 참 작죠. 저 조그마한 사우스 코리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몽골리아 외몽고가 러시아였거든요. 외몽골.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밑으로 이 나라들이 다 옛날 러시아 땅이에요. 옛날 러시아 땅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다음 거기서 아프가니스탄만 빼놓고는 타지키스탄도 러시아입니다. 올라가서 조금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이것도 러시아였어요. 거기서 뚝 바다를 카스피아를 건너가지고 가면은 그 위에도 전부 러시아입니다. 전부 러시아로 쭉 갑니다. 거기 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우크라이나 보이죠? 왼쪽으로 화면 왼쪽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라트비아, 그러니까 전부 이게 러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저게 이제 옛날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할 때의 땅덩어리인데 이제 91년에 다 독립시켜 줘버리고 지금은 독립국가 연합 러시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땅덩어리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높은 산, 뭐 여기 이런 산에는 우리가 올라가 볼 일도 만무하고 올라가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유명한 러시아를 상징하는 볼가강. 볼가강은 노래도 참 많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잠깐 마스크를 해주면은 이 노래가 얼마나 멋있는 거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가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민요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음악책에서 이걸 봤어요. 세계 명곡집에서. 근데 그 뒤에 이제 반공정책에 의해서 노래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건 뭐 이데올로기 그런 관계없이 러시아 민요 중에서 제일 유명한 민요니까 한번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샬리아핀이라고 오늘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샬리아핀이라는 세계적인 그 가수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제일 유명한 건데 그건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샬리아핀 치면은 흑백으로 아주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제일 유명한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 중에는. 그걸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러시아는 이 관광을 갈 때 이런 노래와 함께 가야만이 그 러시아의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볼가강이거든요. 이 볼가강은 뭐 끝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백해, 북쪽에 있는 백해고, 이거는 이제 산. 베드로 파브로스크에 있는 산이고, 감차카 반도에 있는 감차카 반도. 우리 이런 데 뭐 가볼 일도 나도 못 가봤어요. 이 국경이 북서쪽부터 남동쪽까지 러시아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라루스는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지대죠.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리아, 북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바다를 맞대고 있는 데는 일본, 그건 오호츠크하고 맞대고 있고, 미국은 베링 해협과 맞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국경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 세대 최다 인종입니다. 미국, 중국이 다인종 국가인데 그 비교가 안 돼요. 129개. 이름 우리 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건 뭐 이 전문가들이 연구하기도 벅찬데 여러분들은 이거 다 알 것도 없고 자료에 보시면서 쭉 파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빨간 글씨로 나온 거는 앞으로도 머릿속에 약간은 들어야 말이에요. 스키다이 쪽. 이건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란계에 속하는 유라시아인이고 기마로 고대 시대 때 가장 그 강한 싸움 잘하는 스키다이 족함이 굉장히 많은 걸 남겼습니다. 특히 가죽 문화 그런 걸 많이 가죽 문화를 많이 남긴 거죠. 이 스라브라는 말은 여러분 빨간 글자를 먼저 보십시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중부와 동부 유럽에 러시아에는 정자가 없고 중부 동부 유럽에 스라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동강에 온 것은 10세기경부터 동강을. 쉽게 말하면은 스라브족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게 바로 오늘 소련 땅에 정착한 게 아니고 중부와 유럽에 살던 동유럽에 살던 스라브족들이 10세기경에 와서 러시아의 터전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원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있죠. 여러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올라가 보면 그 뒤에는 이제 다시 위에 올라가면 기원 후 200년경에 고트족. 우리 잘 알죠, 게르만. 그 다음 훈족 우리하고 가깝잖아요. 훈족. 이 훈족이 나중에 아틸라, 빨간 것이 나오잖아요. 아틸라는 그 당시 유럽을 위협한 아주 강력한 정복왕입니다. 훈족왕이거든요. 그거죠. 이래서 뭐 여러 종족들이 거쳐서 이제 결국은 스라브가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라브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땅에 다른 민족들은 다 소수화돼 가지고 러시아의 변두리를 밀려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 중에서 핵심 중심 지역에 딱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스라브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라브족이라는 게 기원 후 6세기경에서야 여러 종족에서 스라브라는 게 인종적으로 분류돼요.
분리되는데 여러분 자료 펴 보십시오. 자료 펴시면은 자료 갖고 계신 분들 그 이쪽을 보십시오.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 제일 위에부터 아시아에서 이주한 슬라브족이 3세기까지 천여 년간 칼파티아 이건 동유럽에 있습니다. 북방 비스틀라 이건 폴란드에 있는 강이에요. 비스틀라 강. 그게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끼고 있는 강입니다. 드네프르 이건 러시아에 있는 강이에요. 그 지역에 살다가 6세기경에 도나우 하는 거는 다뉴강의 러시아의 표기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다뉴강을 도나우강이래요. 도나우강이라고 불러요. 그리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8세기경에 발칸 전역과 다뉴강 유역, 러시아 전역과 태평양 연안과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다. 슬라브 민족이. 완전히 슬라브가 이제 이쪽 대륙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찾은 것은 국가 형성이 된 한참 뒤 9세기 전 유럽에서 기독교가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때까지 러시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샤머니즘, 굿당, 굿하는 굿제이들, 무당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우리가 나누면은 동슬라브와 남슬라브, 그 다음에는 일부는 불가리아인과 슬라브인 남슬라브가. 그럼 문자는 키릴 문자, 털이 많이 난 문자죠. 털 많이 난 문자. 그리고 이제 서구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로마 문자냐, 라틴 문자냐, 키릴 문자냐. 키릴 문자는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그 몇몇 나라만 쓰는 문자고, 일반은 다 로마자를 다 쓰는 거죠. 나라는 달라도 다 로마자를 표기하는 겁니다. 참 편하죠. 그래 된 거고, 그다음 서슬라브족은 유럽 제국을 지배합니다. 그 남슬라브는 터키에 이렇게 정복돼 버리고, 동슬라브는 9세기경에 러시아 땅에다가 키예프 공화국을 만들어요. 키예프. 이게 지금의 벨로루시입니다. 벨로루시, 소러시아라는, 백러시아라는, 말로루시. 그 착각하지 마세요. 말로루시입니다. 키예프는. 18, 19세기는 슬라브 해방이 주축이 되어서 완전히 슬라브 민족이 독립하게 된 거죠. 이래서 오스만 터르크 제국 쇠퇴로 남슬라브가 독립하거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유럽 역사를 보면은 독일이 지금의 독일로 통일된 게 1871년입니다. 지금 독일이 통일될 때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도 독일 문화권이거든. 오스트리아도 독일 통일에 합칠까 말까 하다가 안 합쳐버려요. 합치면 말썽 날까봐. 그 워낙 그 오스트리아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스트리아 조그마한 나라 있죠. 그러니까 옆에 독일이 너무 크니까 너무나 약호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 좀 키우자 해가지고는 같은 그 문화권이었던 그 옆에 있는 체코라든가 뭐 폴란드 이쪽을 합쳐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유럽에는 그 제국을 합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1차 대전 뒤에 그쪽이 다 독립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스트리아 나라 하나만 달랑 남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독립해버리고 이 그겁니다. 남슬라브는 여러분 자료를 보십시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로 되고 동슬라브는 러시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러시아입니다. 수도는 키예프고 백러시아, 벨로루시, 백러시아계 100개 러시아인 하는 건 백러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슬라브하고 다릅니다. 지금 슬라브 러시아 사람보다 훨씬 더 희고 조그마한 미녀들이기 때문에 100개 러시아 여자하면 미녀로 알려져 있는 거죠. 수도는 민스크. 아까 지도에서 딱 봤죠. 러시아란 통칭은 이걸 다 합친 거. 이걸 대슬라브주의. 그래서 러시아가 통일론을 부르짖을 때 대슬라브 다 한 나라로 합치자. 이게 완전 제국주의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 소러시아만 합치자.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이게 동슬라브입니다. 예중에 폴란드족이
제일 문명이 앞섰어요. 옛날에는.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 땅을 막 침략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거지나 드네프르강 지류 거주지를 루시 명칭을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라는 명칭이 나와. 처음 역사에서 러시아라는 명칭의 기원이 이때 나옵니다. 루시라는 말입니다. 루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루시아라는 말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원래 옛날에는 뭐 스라브족 하면 스라브가 노예를 상징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엄숙한 말하는 거다, 침묵하는 거다, 뭐 사일런트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루시라는 말은 이때 처음 나온 겁니다. 지역민은 드네프르 강 지역에 사는 특정 종족을 루시 이렇게 부르다가 합쳐가지고 지금 러시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소러시아는 독자들의 언어가 있지만 독자의 영어 언어가 있어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말 좀 달라요. 방언화되어 버렸고 우리가 잘 아는 고골리 유명한 나중에 우리 자세히 하게 됩니다. 고골리가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그 러시아 문학하면은 거의 다가 우리가 말한 지금 러시아 지금 있는 러시아 거기 출신인데 소수민족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가 고골입니다. 고골. 완전 촌놈이죠. 그 다음 카자크하죠. 말 잘 타고 싸움 잘하는. 이게 드네프르 강과 동강 유역, 우랄 이쪽 지역에 살고 이게 이제 이때 이 코자크들이 일으킨 농민 반란이 스텐카라친 스텐카라친 여러분 동그라미 표를 해두십시오. 스텐카라친 동그라미 했죠. 이 스텐카라친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텐카라친 딱 치면 노래가 나와요. 이게 그 운동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그 이스자 오스트로 나스트레젠 나포스톨레치 노이 볼르익 하는 거 아마 여러분 귀에 익었을 거예요. 브리브리바 유제 라스피스미에 라스 뭐 굉장히 그 힘찬 그 운동권들 농민 반란 우리나라 치면 동학 농민혁명 같은 그런 노래거든요. 스텐카라진 고쳐놨다 나중에 강의 끝난 뒤에 들어보시고 그다음 푸카초프 반란 이거는 러시아 근대 농민 반란 중에 제일 큰 반란입니다. 이건 나중에 푸시킨 할 때 자세히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 동그라미 쳐놨다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는 통칭 우랄 동쪽을 의미해요. 우랄 동쪽을 지칭합니다. 1800년에 인구가 100만밖에 안 돼요. 완전히 소수민족. 이거는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 톨스토이의 부활, 체홉의 살인기행 여기서 이제 이 지역 시베리아 지역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폴란드 봉기 진압 후에 시베리아로 폴란드가 그 근세 이전까지는 폴란드가 힘이 더 세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침략했는데 그 뒤에는 폴란드가 러시아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러시아 식민지가 되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폴란드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는 일본이 우리나라 농민들을 간도로 그 이주시켰듯이 폴란드 농민들을 시베리아로 보내버립니다. 이 인구가 되게 급증해요. 코카사스 이건 이 지역은 완전히 다민족. 이건 코카사스는 남쪽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보면 훨씬 남쪽. 시베리아는 러시아에서 보면은 동쪽. 그 경계선은 우랄 산맥 거기가 됩니다. 자 다시 자를 그만두시고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은 지역이 나옵니다. 국가 이게 복잡한데 러시아는요 이거 뭐 아마 러시아 사람도 잘 몰라요. 하도 복잡해서.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22개 무슨 지방 하는 게 9개 무슨 주 하는 것이 46개 연방시 하는 게 3개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그 다음 그 2개밖에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 그 이쪽에 행정적 구분 3번 행정적 구분에 보면은 연방시 나오죠. 연방시에 보면 3개로 되어 있죠. 그 세바스토폴입니다. 세바스토폴. 이 세바스토폴이 어디냐면은
나중에 톨스토이 할 때 나오는데 러시아 최남단 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맞대고 있는 바다. 흑해 항구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군항이에요. 세바스토폴. 나중에 톨스토이 할 때 자세히 나와요. 세바스토폴입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에 오면은 자치구가 4개, 자치주는 하나, 자치구가 4개, 연방강구가 8개. 복잡하죠? 나중에 여러분 여행 갈 때 뒤에 하는 거 다 하나 뜨고 첫 시간에 자료 이것만 들고 따라다니면 돼요. 이거 다 못합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코스는 우리나라에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다 여행한 사람 우리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간다 하면 그냥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여기 다 못 가본 거 쓰니까 못 가본 거 가지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지역별로 이제 유명한 관광지를 순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사로가 이게 너무 싼데 한 500만 원 내야 돼요. 오늘 관광하면은 러시아 관광비를 다 내야 됩니다. 자, 북부 지역 보십시오. 북부 지역 무르만스크, 알랑게르 지명은 뭐 놔두고 연평균 200일 이상의 얼음에 덮인 100회 인접해 있고 인구 610만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건 그냥 자료만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갈 리도 만무하고 나는 추운 거 싫어서 이런 데는 돈 줘도 안 가요. 이런 데는 이게 북해, 화이트 시카는 여기 북해입니다. 이 바렌츠 해고, 북해고 바닷가에 연해 있는 거죠. 여기 북해입니다. 천필이 얼음을 덮여 있는 이 지역이 북해. 여기 가면 이제 오로라가 보이는 그야말로 백야를 체험하는. 백야는 뭐 페테르부르크만 가도 백야가 있거든요. 저는 8시가 돼도 여기 이제 백해 바닷가입니다. 나도 못 가봤는데 사진만 보고 이렇게 펜 띄고 바닷가에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북서 지역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은 이 커서 보입니까? 네. 네. 커서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이 위로 이렇게 된 것이 이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이게 핀란드거든. 이런 맞대가지고 핀란드 국경하고 딱 붙어 바로 내려오면은 상크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페테르부르크 여기거든. 그럼 기차를 타고 이게 철도예요. 헬싱키로 가는 거예요. 타보고 싶죠? 이 상크트페테르부르크예요. 페테르부르크 요 일대를 북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이 관광만 다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갈 텐데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이렇게 따라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푸스코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부슈킨의 외갓집이자 영지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부슈킨 묘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푸스코프 여기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노브고로드 이게 러시아의 옛날 첫 수도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수도가 생긴 거. 우리나라 치면은 뭐가 될까? 평양쯤 될까? 뭐 부여국 뭐 한 데 있죠. 그런 그게 노브고로드 여기야. 러시아 최고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요 일대가 북서 지역이거든. 푸스코프하고 요 두 군데 다 했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오늘 그래서 내가 요 몇 군데 여러분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관광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러시아 말 내가 일부러 다 써놨어요. 여러분 좀 익히라고. 앞에 있는 게 러시아 이게 키릴 문자입니다. 키릴 문자 상트페테르부르크 영어 그대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 피터스버그 이런 거죠. 그 네바강 위에 있고 로케티도 네바강 위에 있고 그 만과 핀란드 만과 발티케에 연해서 도시에는 네바강을 끼고 있다. 그런 거죠. 도시 이름이 페트로그라드. 이 원래 페테르부르크 이름 자체는 표트르 대제가 만든 도시. 요 밑에 나오죠. 까만 글씨. Founded by 표트르 대제. 피터 더 그레이트 합니다. 짜르 피터 더 그레이트. 이게 만든 도시, 인공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 늪지대거든요. 늪지대를 메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그 대사원 같은 게 밑에 늪지대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 대사원을 지은 겁니다. 그거 안 무너지잖아요. 늪지대거든. 그 늪지대에
완전히 늪지대다 그냥 황제니까 뭐 백성들 데려다가 망대로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그래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음기가 세다 그래요. 그래서 뚱보 남자가 가면은 음기한테 그 남자 양기가 뺏겨가지고 뼈짝 말라요. 여러분 남편이 뚱뚱하면은 그 여름 동안에 페데르부르크에서 한두 달 지내다 오면 뼈짝 말라요. 저절로 초중 감소. 그 페데르부르크에는 뚱보 남자가 없어요. 여자는 가면 좋아요. 왜? 음기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는 거죠. 더 양기가 나서 이뻐져요. 그 바로 그게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 이 표트르 대전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하게 되고 1918년에 그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뒤에 레닌이 혁명 1917년에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를 러시아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겨버립니다.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보호지역이에요. 페테르부르크. 대단한 도시죠. 뭐 구경을 하려면 끝이 없는 도시. 나는 이 도시가 제일 가보고 싶어요. 여름 동안은 저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살은 빠지더라도 나는 사실 살이 쪄야 되거든요.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나는. 음기가 빠져서 음기한테 뺏겨가지고. 베테르부르크입니다. 이 도시요. 너무나 볼 게 많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사람 하나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30분 동안 내가 강의할 건데 이건 머릿속에 그냥 여러분 서양사에서 다 배웠죠. 표트르, 더 그레이트. 우리말로는 이제 피터, 더 그레이트 영어로 그래 말하죠. 43년간 집권하면서 이게 이제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 발틱 건너편이 스웨덴입니다. 그 스웨덴이 옛날에 강국이었거든요. 맨날 그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짜르가 생각하다가 가장 큰 방어는 뭐냐? 수도를 그리 옮겨버리자. 그래서 강제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벽 쌓아가지고 그때부터 스웨덴이 못 쳐들어와요. 대단한 황제죠. 그래 만든 도시거든요. 이 황제는 나중에 할 때 자세히 하는데 피터 더 그레이트가 나오기 이전의 러시아는 미개 국가입니다. 유럽에 대해서 한참 떨어졌거든. 거의 뭐 한 50년 내지 1세기가량 문화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들어가지고 일거에 만회를 해요. 그 황제입니다. 대단히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그야말로 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피터에 버금할 만한 왕이 있을까?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친 것 같은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국토를 넓혔잖아요. 세종대왕은 문화라든가 많이 바꿨거든. 합친 거. 플러스 알파. 그걸로도 모자라요. 왜? 모든 생활 풍속, 심지어는 피터 대제 이전에는 러시아 여자들이 외출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처럼 집안에 가둬놨어요. 피터가 사롱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강제로 외출하라고 권장을 해요. 여러분 여자들한테 좋죠. 우리나라도 그런 황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기념이 이게 유명합니다. 가면 이게 뭐 관광 코스 1호입니다. 페테르부르크 가면은 청동 기마상 그래 부르죠. 청동 기마상인데 이게 이제 이 가만히 보면요. 참 이건 걸작입니다. 명작이에요. 누가 봐도 뭐 이런 명작은 없어요. 이런데 이게 밑에 가만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뱀입니다. 말이 그냥 말 타고 뛰는 게 아니고 이게 상징이거든. 스웨덴을 침략을 방어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상이란 말이죠. 그럼 그 스웨덴은 뭐냐? 악하냐? 악용. 용이 이제 한국에서는 길몽인데 유럽에서는 그게 악몽이거든요. 용꿈 끄떡하면 그건 아주 나쁜 꿈이에요. 밑에 이게 뭐 뱀이라고 얘기하는데 굵기로는 보면 뱀이죠. 뱀도 뭐 구렁이도 안 되는 그냥 뱀밖에 안 돼요. 크기가. 요 밑에 있는 게 뱀입니다. 이 뱀이 이 뱀을 죽이고 말하자면 뱀인 스웨덴을 좀 많이 누르고 장군이 탁 스웨덴 정복하고 말로 탁 오르는 거. 그걸 상징한 겁니다. 딱 그 기만 알겠죠. 피터 대제 청동기마상 메든의 사드닉하는 브론즈 호스맨.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건데 스웨덴 성경 기념으로 이제 만든 거고 성자 게오르기가 피터 이건 베드로가 아니고
그 자기 나라의 성장, 겨루기가 악령 퇴치하고 밟고 있는 말 탄 것을 상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푸시킨이 서사실 썼거든요. 청동 기마상이라는 서사실 썼는데 푸시킨은 이때부터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역사 전체가 표트르 대제를 영시한단 말이죠. 푸시킨도 물론 표트르 대제는 영웅이라는 걸 인정해요. 하면서도 그 영웅이라는 러시아 역사의 최대의 영웅이라는 그 황제, 러시아 국민이 다 존경해 마지 않는 그 황제 밑에서 그러면 백성들은 다 잘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고생한 사람도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바로 푸시킨의 청동 기마사입니다. 푸시킨의 시는 다르죠. 이 바상 자체가. 이 뭐냐면은 대홍수가 이 1824년 페테르부르크 대홍수가 나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급관리 예프겐이라는 하급관리가 있는데 이 말단 관리가 약혼녀가 있어요. 이 과부 딸이야. 약혼하고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대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다 죽어버려요. 이 약혼녀 처갓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장가도 못 가고. 그런 비극을 이제 읊으면서 이런 표트르 대제가 뭐 이렇게 핫택하는데 사실은 이런 비극이 있는 것이 바로 역사다. 그걸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데카브리스트 광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25년 12월 14일에 첫 근대적인 혁명을 일으킨 이건 여러분 다 알죠. 서양사에서 다 배웠습니다. 여러 결사들이 합쳐서 이미 러시아가 저때 되면은 1820년대가 되면은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게 전국의 서클이 다 있어요. 인터넷이 없어서 연결은 안 되지만은 혁명의 기운이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 거, 구제동맹, 복지동맹, 북방결사, 뭐 낭방결사 이런 몇 개 동맹들이 연락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군인들이 일으킨 세계 역사에서 군인들이 일으킨 최초의 혁명, 물론 불발로 끝났죠. 바로 여기입니다. 청동 기마상 저 보이죠? 저쪽에 보이는 것이 궁전입니다. 궁전도 있고. 이게 그 당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나라 화가들은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그렸어요. 전봉준, 딱 사진 하나밖에 없잖아요. 화가들은 뭐인지 몰라요. 그런 거 보고 좀 그려놓지 않고. 우리나라 화가들이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 주동자가 5명 처형됩니다. 이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황제가 죽어요. 알렉산더 1세가 죽어 공백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아들 없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둘인데 밑에 동생한테 왕하러 가니까 안 해요. 더 밑에 동생한테 갔다 오고 하는 이제 이 동생들이 바로 페테르부르크에 안 있고 뭐 폴란드 식민지에도 가 있고 뭐 머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왕 해다오 안 된다 와서 또 당신한테 왕 해다오 형이 안 한다 한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상당한 공백기가 생겨요.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때 틈타서 장교들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황 니콜라이 1세가 이제 등극을 해요. 등극할 때 바로 이 광장에서 하거든. 원로원 광장에서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군인들하고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는 왕에게 충성한다는 맹세를 해요. 광장에서. 그런데 그때 그 날짜에 충성 맹세를 받는 날 군인들이 몇천 명 모여가지고 장교들이 인솔을 하여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민주화해라. 농노해방해라. 헌법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 황제가 기분 나쁘죠. 니콜라이 1세가.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 안 돼가지고 대포 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래서 파벨 페스텔, 무라비요프 뭐 이런 5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100여 명을 시베리아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료 3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흥동 기마상 밑에 1825년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나오고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 죽은 날짜입니다. 이게 보면 그 러시아 말로 나 에톰 메스텍 하는 거 바로 여기 히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들 이름 대표적으로 몇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 이쪽 영문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 있죠. K
릴레이에프 있죠. 이거 이름 외워두시란 말. K 릴레이에프. 왜냐? 릴레이에프가 푸시킨은 막역한 친구입니다. 얼마나 친한가 알겠지만 막역한 친구예요. 그래서 푸시킨도 이때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푸시킨은 이때 어디 있었느냐? 추방당에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귀양살이 할 때예요. 푸시킨이 귀양살이 할 때 그 전전날 빨리 와라. 페테르부르크 돌아와 버려라. 그 허가 없이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 혁명이니까 그냥 무조건 돌아와 버려라. 그래서 푸시킨이 갈랐고 친구들이 하자니까. 푸시킨 친구들이 전부 이 12월 당원 가담자들이란 말이에요. 핵심들이 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푸시킨이 갔으면은 바로 릴레이에프 집으로 갑니다. 릴레이에프 집이 바로 음모 아지트예요. 그럼 같이 광야로 나갔을 거거든, 푸시킨도. 그럼 사형자 명단에 끼어요. 왜? 추방당했다 완금만 해도 죄가 얼마나 커요. 핵심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푸시킨이 이제 말 타고 가다가 산길에 토끼가 한 마리 싸우니까 말이 주춤하거든. 그 이제 조심하고 또 이제 토끼가 지나가 버리니까 가다가 보면 토끼가 또 나와요. 그 또 나와. 그게 이제 어떤 책에 보면 뭐 2번 나왔다. 어떤 책에 뭐 4번 나왔다. 어쨌거나 그래서 푸시킨이 생각해요. 시인이니까. 아, 이거 내가 가지 말라는 징조다. 이래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토끼가 나타났는데도 그냥 갔으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푸시킨의 유명한 시들은 없습니다. 세계문화사에 푸시킨의 이름 안 나타나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영감입니다. 신의 계시예요. 이 푸시킨이 자기 친구들이 다 이 시베리아로 가버리니까 이런 시를 씁니다. 이 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베리아 광산 저 깊숙한 곳에서 의연히 견뎌달라. 아무리 고생스럽지만 견뎌두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올 것이고 당신을 묶은 쇠사슬은 풀릴 것이다. 공지들도 그대들에게 칼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희망을 가지면서 고생하면서 견뎌라. 그런 시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네크라소프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평론가이자 시인이 서사시, 데카브리스트 아내, 이 아내들이요. 120여 명의 데카브리스트 그 귀양자들 중에서 장가 간 사람은 18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 부인들이 7 여인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고 제가 해버리고, 나머지 11명은 시베리아로 남편 따라 갑니다. 가서 있는 게 여러분 자료 4쪽을 보십시오. 4쪽 보시면은 그 이제 네크라소프 데카브리스트 안에 있죠. 거기 나옵니다. 거기 이제 줄거리도 나오죠. 그 안에 하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나도 뭐 못 읽어봤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잘 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거 많이 보고, 여러분도 보고 오신 분 많을 거예요. 바이칼호를 보러 가면은 어디를 거칩니까? 일크츠크에 가죠. 일크츠크에 가면은 반드시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에 가요. 그게 바로 이때 온 겁니다.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일어났고 26년에 재판이 끝나서 처형시키고 유죄 받은 사람들은 보내거든. 그게 이제 일크츠크까지 온 거예요. 여기 왔는데 이때 혁명 지도자 드루베츠코이가 11년 동안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는 제일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볼콘스키라는 이름 나오죠. 도스토이 외갓집 성입니다. 볼콘스키는. 근데 이게 이제 외삼촌 이래 말하는데 나도 정확하게 몇 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스토이가 외가 쪽 사람들한테 자기 외삼촌뻘 되는 사람이 데카브리스트에 연루돼 가지고 시베리아로 귀양 갔다, 추방당했다. 그 얘기를 들어요. 들어서 그 성을 그대로 써버린다. 볼콘스키라는 성을 썼고, 전쟁과 평화도 원래 돌소리가 왜 쓰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 돌소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데카브리스트를 반란 이거예요.
그걸 역사소설로 쓰겠다고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데카프스를 반란하는 그 원인이 나폴레온 침략이었습니다. 이게 1812년이거든. 나폴레온이 러시아 침략한 것이. 그럼 러시아 침략한 게 1812년인데 그때 사헌합의에서 막 프랑스는 우리하고 다르더라. 헌법도 있고 뭐 혁명이 일으키고 뭐 그래서 이제 데카프스 그래서 도스토옙의 전쟁과 평화는 데카프스 반란을 쓰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여러분 전초전만 쓰고 본편 못 쓴 거야. 그 전초전이 세계 최고 명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단이 그 외삼촌 볼 때는 볼콘스키 바로 여러분 바이칼에 가면은 이 데카프스 반란 이 유배자들의 박물관을 보면서 여기입니다. 지금 지도에 밑에 지도에 빨간 게 나와 있죠. 여기가 이 지역입니다. 일크츠크 지역 바로 바이칼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크츠크는 우리나라 조선공산당도 만들어진 데가 이 도시거든요. 여기에 지난멘스키 사원에 가면은 이 무덤들이 있어요. 데카프스를 왔던 무덤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페테르부르로 돌아왔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완공한 뒤에 러시아 해군 본부에다가 70m 되는 뾰족탑 기념으로 페테르부르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게. 자, 이제 여러분 사쪽 자료를 보십시오. 사쪽 자료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이자크 성당부터 쫙 나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자크 성당은 높이 101m, 천장 뭐 다 나오죠. 이게 예카테리나 대제 이게 이제 이사크 성당 그때 착수해가지고 중단됐다가 또 하다 해가지고 40년 걸려서 지은 것이 이사크 성당이다. 그 다음에 가잔 성당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모델로 했는데 이거는 전쟁을 승전을 기념한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쟁취한 107개의 군기와 승리의 트로피를 제시한 가잔 성당. 그 다음에는 스몰루이 수도원이 있고 스몰루이 수도원에는 그것도 엘리자베스 1세가 나오죠. 페트로 파브롭스크 요새 요거까지 보고 우선 화면을 다시 돌아오세요. 자, 놔두고. 자, 이제 이삭 성당입니다. 이삭 성당. 이거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이삭 성당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잔 성당. 딱 그 베드로 사원처럼 해놨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기둥을 많이 했어요. 기둥을. 베드로 성당은 전부 다 볼 건데 기둥을 쫙 많이 해버리게. 뻔딴 거죠. 주황부나. 그 다음 피의성당. 피의성당 자료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거 넣으려면 저거 넣으세요. 왜 내가 이걸 자료에 안 넣느냐 하면은 알렉산드르 3세가 폭탄 테러로 암살당한 겁니다. 그래서 폭탄으로 암살당했으니까 그 추모하기 위해서 피의성당 희생됐다고 피의성당 이래 했는데 뭐 황제 하나 죽었다고 뭐 나쁜 황제 하나 죽었다고 성당 왜 짓나 싶어서 난 자료에 빼버렸어요. 그러나 관광을 가게 되면 여러분 이걸 봐야 되거든요. 피의성당이라는 거는 황제가 암살당해서 기념으로 지은 성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의성당. 이거 이제 스몰루이입니다. 스몰루이는 자료에 나옵니다. 자료 사쪽에 보면 스몰루이 성당 그 자세히 나오거든요. 나오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강의 끝나더라도 스몰루이 하면은 바로 이런 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터와 폴 숲. 이건 피터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 북단에 씌운 요새와 숲. 여기 러시아 정교회당이 120m라는 세계 가장 높은 종탑을 세운 것이고 정교회 성당 내부에 황실 무덤이 있고 이게 이제 피터와 숲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는 페트로 파브롭스크 요새 아마 찾으면은 인터넷에 찾으면 페트로 파브롭스크 요새 이래 찾으면 됩니다. 이게 감옥이 있는 데거든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의도입니다. 네바강 가운데 있어요. 강에 있는 여의도 같은 섬이거든요. 이 섬을 이 황제가 잘 다듬어 가지고 여의도처럼 멋지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딱 이해가 되죠. 자료 사쪽에 여기 관한 게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섬 안에거든.
안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 데인데 이게 페드로 파브로스크 요새예요. 요새인데 이게 이게 사진이 없어서 내가 요거밖에 못 넣었는데 원래 상당 건물이 이보다 훨씬 더 높게 성을 이게 뭐냐면 원래 만든 목적은 이 건너가 바로 스웨덴이거든요. 바다 건너면은 이게 강이지만 강 건너서 바다 건너가 스웨덴 쳐들어올 때는 이 섬을 제일 먼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어용으로 만든 방어용 성으로 싼 것이 바로 페트로 파브로스크 요새. 그 이름도 요새죠, 요새. 그 대포 쏘는데 뭐 군이 주둔해서 방어군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감방으로 변해요. 그래서 정치범 가두는데 여기에 뭐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부터 뭐 고리키 뭐 할 것이 모든 정치가 혁명가 문인들이 체르니셰프스키 다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아주 잘 해놨어요. 나중에 하게 되면 감방단데 다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할 때. 그 감방이 뭐 예를 들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있었던 방, 고르키가 있었던 방 다 있어요. 그대로 감방,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방보다 더 좋아요. 훨씬 크고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막. 어떤 그런 데 가서 일부러 들어가 쉬겠어요. 이 페드로 파브로스크 요새거든요.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제 체르니셰프스키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설 썼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필독서 제1호가 이거였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막 본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없기도 할 텐데 그냥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저게 무슨 혁명 소설인가? 연애 소설이에요. 무슨 연애 소설이냐? 결혼식 안 올리고 같이 여자하고 같이 살아요. 학생이 거대 학생 혁명 학생이 살다가 보니까 다른 여자가 더 좋아졌어. 그래서 서로 여자를 바꿔치기 해요. 그럼 그게 무슨 혁명 소설이냐? 혁명이라는 거는 꼭 그때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윤리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만나가지고 같은 혁명 동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그때 러시아를 비롯해서 전 유럽의 혁명 소설로 이름을 떨친 소설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감방에서 썼어요. 그 유명한 감방이 됐죠.